지금 10달러 정도 고점 대비 낮아졌지만 여전히 연초에 봤던 유가는 아니거든요. 훨씬 높은 수준의 유가입니다. 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올 하반기는 조금 맞바람을 맞고 물가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 저항이 있는 거죠. 조금 더 많이 떨어져줘야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떨어지는데 이제 그런 맛은 안 나오는 거죠. 약간 스테이그네이션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한계 기업들, 취약 차주 이런 부분에서 계속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4분기는 높아진 기준금리와 높아진 시장금리가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는 시기가 될 수 있다. 매크로 지표 복잡하게 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빅테크들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고 미국에서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 4분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른 요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기업 실적이다. 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또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닥터킴의 시장에 대한 허와 실을 가려보는 허실실 시작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네. 그런데 전 세계는 좀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갑작스러운 전쟁이 또 한 번 발발을 하게 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좀 커진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시장 영향 일단 며칠 안 됐지만 상당히 좀 롤러코스터를 겪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얼마나 이제 지속될지 이 불확실성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확전될 수도 있고, 장기화될 수도 있고, 또 이란을 건드릴 수도 있고, 유가도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자체가 기분 나쁘다.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시장의 심리는 이제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은 정말 불확실합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봤듯이 누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현재 정황으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쭉 청취해 보면 장기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가자 지구에 일단 지상군이 투입되면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할 텐데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게 장기화되면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국제 여론의 악화, 어쨌든 민간인 희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전 수행 과정에서의 이스라엘의 부담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관측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미 다 알려졌듯이 이란의 개입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단 지정학적인 상황을 보면 누구도 다 이란을 의심하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을 건드릴 건가 안 건드릴 건가는 사실 정치 외교적인 특히 미국의 의도에 조금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고 경기도 조금 괜찮게 유지해야 되고 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유가가 튀면 안 되고 또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조금 더 이렇게 확산되는 거를 아마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내년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란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국도 원하는 바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좀 국제 유가도 일단 지금 며칠 사이에 짧은 시간 내에 보여줬지만 전쟁이 그렇게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은 좀 길어지되 제한적인 불확실성이고 한 달 정도가 조금 불확실성이 가장 큰 기간이 아닐까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짧은 기간이지만 롤러코스터를 겪으면서 뭔가 확확 변하는 면들이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좀 걱정했던 게 유가인데 그런 면에서도 지금 80달러대 초반에서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네. 있다라는 겁니다. 비롯해서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는 키워드라고 한다면 지금 자료에서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지금 혼재돼 있잖아요. 네, 뭐 마켓에 영향을 주는 키워드 뭐 다죠. 근데 매크로 쪽에서는 지금 뭐 가장 큰 게 미국의 금리인 것 같고요. 그 네. 금리를 움직이는 좀뭐 동인이 결국엔 뭐 유가, 지정학적인 위기와 연관된 유가고요. 그 유가의 수급이 지금 상당히 좀 타이트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오펙에서 발표한 지난 9월 자료인데 2018년에서 2022년 최근까지 세계 원유 재고가 이렇게 음영으로 쳐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2023년의 원유 재고입니다. 네. 좀 역사적 원유 재고의 하단에 와 있는데 이 하단에 와 있을 때 사실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제 130만 배럴 합산 감산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조금 건드리면 유가가 뜰 수밖에 없는 타이트한 재고 상황을 보고 사우디와 러시아는 이제 감산을 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터졌다. 그런데 이란이 지금 뭐 연초만 해도 250만 배럴 생산했다가 쭉 연중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란의 석유 생산량이. 그래서 지금 최근 8월에는 300만 배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규모죠. 하루입니다. 하루에 한 300만 배럴을 연초보다 한 2배 정도, 2배까지는 아니군요. 그래도 한 40% 정도 이렇게 증가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 문제에 조금 개입하느냐, 안 개입하느냐가 이제 유가의 조금 키워드 트리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전쟁은 말씀드렸듯이 양면성이 불확실성. 있습니다. 근데 불확실성은 있지만 네. 또 양면성은 있는 거거든요. 유가 자체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뭐 석유를 적게 쓸 거고요. 가격 자체에 경기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불확실성은 있지만 좀 인플레이션 부담은 있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며칠 안 돼서 시장 금리도 조금 피크아웃하고 맞습니다. 간밤에 좀 올랐지만 네. 어쨌든 거래일수로 보면 거의 한 3일 정도 이렇게 금리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연준도 이제 긴축을 이런 상황에서는 좀 지속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도 확대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경기를 둔화시켜서 금리가 하락한다든지 연준이 통화 정책을 더 긴축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그러한 뭐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불확실성 이면의 반대편에 이제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것이 충돌하는 4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의 양면성이라고 이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불확실성은 커지고 이건 시장이 좀 싫어하는 거지만 안전자산 쪽으로 좀 선호하는 심리는 더 짙어질 네. 수 있고요. 뭐 몇 주간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장기물 중심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이게 다소나마 그 흐름 자체는 좀 꺾이는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간밤에는 또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루하루 왜냐하면 조금씩은 오르고 내리고 이럴 수 있지만 급락 급등은 상당히 이게 시장의 또 불안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 하반기는 조금 맞바람을 맞고 물가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 이제 약간 저항이 있는 거죠. 조금 더 많이 떨어져줘야 전월비, 전년동월비 더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떨어지는데 이제 그런 맛은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간밤에 어제 발표된 미국 CPI에서도 여실히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지그재그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어제 국채금리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 입찰이었거든요. 입찰 경쟁률이 낮아졌고 30년물. 네. 그리고 이러면 뭐 해외 수요도 약한데 미국 재무부가 떠안아야 되고 국채를 그러다 보면 또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네. 약간 나선형 국채 금리의 좀 딜레마. 계속 재정도 계속 써야 되고 채권 시장에서 국채도 잘 안 팔리고 이러면
더 많은 채권을 찍어야 되고 찍다 보면 또 발행 물량이 많아져서 또 국채 금리가 잘 안 떨어지거나 올라가고 이제 이러한 게 나선형 국채 시장의 이제 악순환 고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좀 싫어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 연말까지도 아니면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지금 GDP 대비 6%대 재정 수지 적자를 감내하고 있기 네. 때문에 팬데믹 때가 6%였거든요. 마이너스 재정 수출이 GDP 대비. 근데 지금이 뭐 팬데믹 거의 뭐 뉴욕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던 그런 시점하고 비슷한 재정 지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거고 국채 시장에서 입찰이 잘 되는 게 또 오히려 이상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국채 금리를 조금 더 오르게 만드는 그런 가장 뭐 물량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금리가 올라가게 만드는 요인이지만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추세적으로 안정된다든지 그다음에 고용 지표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지그재그로 약간 뭐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법은 없거든요. 특히 지금같이 고용 시장이 구조적으로 한 240만 명 정도가 그 노동 시장에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뭐 잡 오프닝 기업들이 사람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도 960만 명이잖아요. 960만 명을 만약에 액면 그대로 다달이 20만 명씩 소화한다 그러면 지금 역사적 평균까지 가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역사적 평균이 기업들이 한 2011년에서 2019년까지 한 500만 명 정도거든요. 지금 900만 명이니까 400만 명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신규 일자리가 한 20만 명 정도 다달이 증가한다면 거의 한 20개월이 걸려야 장기 평균, 그것도 바닥이 아니고 겨우 평균에 도달하는 팬데믹 이전의 평균에 도달하는 이제 그럴 정도로 아직까지는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 수급 불균형이 임금 상승률을 조금 아직까지는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노동시장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보면 6개월 평균, 3개월 평균 이렇게 보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추세적으로는 떨어진다. 고용시장도 추세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채권 가격도 약간 매력적이다. 조금 뭐 금리 이게 조금 누가 사면 나도 살 텐데 뭐 이런 심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안 사면 나만 사기는 좀 그렇고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약간 매력적인 가격에 지금 와 있고요. 금리가 높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ETF라든지 금융공학이라든지 공학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채권에 조금 쇼트가 많았습니다. 채권 매도가 좀 수급적으로 과도하게 쏠렸거든요. 이런 것들도 금리가 떨어지다 보면 다시 쇼커버링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금리가 생각보다는 저는 뭐 여러 가지 금리를 올라가게 만드는 요인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추세적인 요인 느리지만 지금 전체적인 경기나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금리는 뭐 한계는 있지만 국제 금리가 한 4%까지는 조금 천천히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 금리 뭐 10년물이 13bp, 30년물이 17bp, 2년물이 5bp였나면 이 정도는 하루에 정말 큰 거기 때문에 정말 맞습니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서 물론 수급적인 이슈가 간밤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 워낙에 또 채권 금리가 최근에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근데 이게 당분간은 좀 나선형으로 지속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자, 그리고 좀 지루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어쨌든 물가도 조금은 떨어지고 있고 6개월 평균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고용도 천천히지만 식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역대급이라고 하잖아요. 역대급의 고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급락을 이렇게 식을 수 있어도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지루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금리도 그렇고요. 이제부터 고용도 조금 이제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시장은 평온하지만은 않다라는 거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동안 1년 반 동안 525bp의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최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10년 국채 금리가 어쨌든 뭐 지금 높은 고공 행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높은 기준금리와 높은 시장금리가 가져오는 저는 분명히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시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시차가 있을 건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뭐 연준 인사들이 뭐 메리 데일리 어젯밤에도 뭐 보스턴 수잔 콜린스 총재도 시장 금리가 지금 높은 게 조금 연준의 좀 추가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발언들이 제일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반 동안 올린 이제 기준금리, 그 다음에 시장에서 형성된 높은 시장 금리가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물이 끓는 시점이라는 게 임계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곳곳에 스며드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시차라고 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제 어떤 경제 현상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조금 늦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4분기는 연말이나 연초까지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시장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물가가 혹은 금리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 시장이 원하는 거죠. 이렇게 찔끔찔끔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약간 뭐 애매하게 떨어지다가 좀 확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올 거다라는 거죠. 곧 이번 겨울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왜 오냐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죠. 경기가 꺾이거나 네. 뭐 이런 거 아니냐. 네. 경기를 꺾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높은 채권 시장의 금리가 경기를 꺾이게 만드는 경로는 결국 은행이거든요. 은행의 대출 축소입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축소하고 앞으로는 경기가 조금 더 내년도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내년도는 경기가 위축될 거야. 그러면 여신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알아서 부도율이 올라갑니다. 부도율이 올라가고 높은 시장 금리는 모기지 금리를 지금 8%에 육박한 모기지 네, 금리를 그렇더라고요. 통해서 주택 수요를 둔화시키고 네. 또 각종 신용카드라든지 자동차 소비를 뭐 다 내구재라는 게 이제 어쨌든 뭐 금리 민감 내구재이지 않습니까? 금리 민감한 내구재들이 수요가 이제 좀 줄게 돼 있는 거죠. 가뜩이나 저축률이 지금 가계 저축률이 떨어지고 조금 하위 소득자, 중하위 소득자들은 저축이 다 떨어졌거든요. 미국도. 그런 상태에서 아직은 고용을 붙들고 있지만 소비가 고용을 붙들고 있지만 고용이 소비를 붙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과거보다는 뭐 6개월 전이나 1년 전보다는 훨씬 더 가계 사정이 고용 측면에서도 약간 약한 상태에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소비가 좀 둔화되는 그런 조짐이 나타날 거고 뭐 그게 좀 확대되면 부도율이 좀 확 올라간다든지 또 채권 시장에서 좀 하이일드 좀 트리플 B 뭐 이런 낮은 신용 등급의 회사채가 소화가 전혀 안 되면서 한두 개 기업들이 조금 잡음을 일으킨다든지 어떤 기업들이 부도가 났대, 못 버텼대, 뭐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또 가게도 이제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금융 경색적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글로벌리 보더라도 달러 강세와 유가 강세와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달러가 조금 강한 움직임을 최근 6개월간 보였고 유가도 마찬가지였고 95달러 갔다 왔죠. 지금 10달러 정도 고점 대비 낮아졌지만 여전히 연초에 봤던 유가는 아니거든요. 훨씬 높은 수준의 유가입니다. 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가나 이런 금리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 흐름하고는 경제 지금 매크로의 실질 성장률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경기는 이렇게 낮은데 낮게 움직이는데 체감 경기도 안 좋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약간 스테이그네이션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한계 기업들, 뭐 취약 차주 이런 부분에서 계속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분기는 높아진 기준금리와 높아진 시장금리가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는 시기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물가나 금리는 떨어뜨리겠지만 경기에 대한 약간 어두운 측면 그리고 신용경색이라는 게 시장의 또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의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네. 싫어하는 부분이죠. 뭐 기업이 부도나고 연체율이 올라가는데 그걸 시장이 좋아할 리는 없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4분기는 그런 양면적인 부분들을 같이 관찰하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까지 가려면 특히나 뭐 물가나 고용 측면에서 좀 지루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급격하게 또 내려가는 것도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경기의 급격한 위축이라든지 이런 이유라면은 굉장히 큰 또 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양면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럼 지금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디쯤 와 있는지 좀 자료를 통해서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IMF가 4월하고 10월 이제 1년에 두 번 경제 전망 자료를 내는데요. 네. 지금 가지고 나온 이 자료가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그 IMF의 경제 전망 자료입니다. 네. 물론 많이 틀립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23년이고요. 내년 24년까지 전망을 해놓고 28년까지도 이제 쭉 이렇게 그 흐름이 이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냐 이제 이런 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네. 전 세계를 보시면 이제 조금 오래 꺾였다가 내년도에는 이제 조금 플랫하죠. 이렇게 반등을 V자로 하거나 이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IMF나 세계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올해랑 좀 비슷하거나 좀 애매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경기는 2025년부터 좀 회복할 것 같아. 네. 뭐 이런 톤으로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경기가 약간 순환적으로 저점을 찍으면 신흥국이 굉장히 크게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밋밋하게 전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주도하는 맛은 없죠. 2025년까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기의 성격이 신흥국 중심의 강한 시클리컬 경기를 보고 있지는 않다. IMF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신흥국 전망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고 있어요. 네. 중국도 올해 5.0%, 원래 5.2% 받다가 한 0.2%포인트 깎았고요. 내년도에도 4.2, 약간 중국의 성장률 치고는 낯설죠. 그래서 4%대 초반을 지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흥국이 그렇게 힘을 그렇게 크게 못 쓸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바닥은 내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이고요. 오히려 회복의 기울기는 선진국이 좀 네, 선진국이 굉장히 네. 조금 약간 다이내믹한 네. 이게 바뀌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게요. 네, 선진국이 또 오히려 조금 뭐 약간 탄력적으로 반등하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뭐 미국 경기만 좋아, 미국 경제만 좋아, 뭐 이런 얘기들 맞습니다.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4분기를 포함해서 내년까지의 경기의 흐름은 네. 좀 미국만 사실은 뭐 미국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낮아지지만 비록 낮아지지만 올해 경기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월등히 좋고 뭐 지금 3분기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연간 뭐 거의 2.5% 위에서 찍힐 것 같거든요. 상반기가 2.1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 뭐 2.5% 정도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죠. 그리고 내년도도 뭐 미국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2%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뭐 조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시장의 약간 경색 이런 것들이 가세하면 1%대 후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좋은 경기를 보이고 있고 그게 기업 실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업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죠, 미국이. 그래서
그게 또 달러 강세를 또 유발하고 그래서 경기의 특징은 전 세계가 좀 미국 독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약간 왜 이래 이런 경기 그리고 내년도에도 회복이 좀 전체적으로는 안 되지만 올해보다 오히려 명목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미국은 적게 떨어지고 다른 나라들은 조금 더 미국보다는 부진한 그러한 차별화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3분기 미국 기업 실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매크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사실은 4분기에는 매크로 보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 빅테크 주식이 만약에 기업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예상치를 그렇게 아래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시장은 빠질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매크로 지표 복잡하게 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빅테크들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고 미국에서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 4분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른 요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기업 실적이다라는 쪽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들었어야 됐네요. 네. 결론은 빅테크 실적. 어쨌든 연말까지는 이게 괜찮은 한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